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오늘 보니까 필수 의료 강화 지원 지역 간 의료 격차 이 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법안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실행이 과연 될 거냐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 속초의료원 아시죠? 네. 속초의료원이 의료원장 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공모를 해도 의사들이 오지 않았고 네. 급기야는 연봉 4억 이상을 한다 그래서 공모해서 한 사람 채용했는데 한 명이 왔죠. 네. 예, 그랬던 전례가 있어서 이게 지금 특별법안 만드는 것만으로 과연 지역 내 필수 의료가 충족이 될 수 있겠는가? 네. 수도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수도권을 안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방의대 나온 친구들도 대부분 다 수도권에 가서 의료인으로 생활하는 걸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오전에 제가 지방혁신도시 관련 토론회를 갔더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 네. 거기 온 자치단체장들이 다 뭐냐면 지역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혼자 와서 주말 부부 하면서 가족은 전부 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만든 기본적인 그 성과들이 반쪽밖에 안 나고 있다. 그 반쪽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종사자들 거기서 일하는 우리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이 다 똑같은데 교육문화, 의료복지, 주거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소위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하니까 지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차관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저는 부처 간 합동으로 이 특별법도 만들어지는 마당에 네. 예를 들면 어쨌든지 간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필수를 거점으로 좀 만들어서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주 여건이 일정하게는 조금 갖추어져 있지만 이왕에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의료인들이 가서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가서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에 먼저 시범도시 같은 경우들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의 군단위 지역까지 의료 문제 지원 체계들을 구축을 하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장관님 뭐가 걱정이냐면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할까 봐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역 의사들을 양성하겠지만 그거는 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뽑아서 의사가 될 때까지 10년은 걸릴 거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이.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좀 강화되고 있는 더 강화해서 의료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좀 거점화하고 교통망을 해소한다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부처들이 다 보면 부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없어서 법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실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지역 의료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그런 필수 의료 플러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고요. 여기에는 진료권도 결정하고 또 뭔가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법만으로는 어렵고 현재 같이 오늘 통과된 국립대병원법이 이제 국립대가 지역의 특화된 그런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지역의사제 양성이 법을 이미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사의 계약형 또는 그 양성하는 그런 지역의사 같은 인력 그리고 이 법에 포함된 특별회계 같이 회계, 재정,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주신 대로 의료만 보지 않고 지역 전체의 정주 여건, 뭐 산업적인 그런 시너지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과기부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아무래도 지금 국가전략사업이니까 AI 관련된 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고려는 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아주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네. 일단 AI의 격차 문제, 디지털 격차에 이어서 AI 격차까지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계층상의 격차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고령 세대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앞에서 절절매는 모습들, 네. 키오스크 변동하는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더 심하게는 저는 지역 간 격차가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들을 계속 뽑아봤더니 지금 주요 테크 기업 36곳이 전부 다 서울, 성남, 판교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국가 관련 R&D 예산 70% 이상이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상태로 제 생각에 한 4, 5년 지나고 나면 지금도 지금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벼랑 끝에 섰다라고 하는데 지역의 소멸 문제가 이 AI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지역은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디지털 기술이나 AI 기술은 사실은 장소의 제약을 안 받지 않습니까? 네. 장소 제약이 없어서 강점이 있는 건데 아마 차관님 아시겠지만은 미국 대형 병원들이 하는 나이트호크 사업 알고 계시죠? 네. 예, 인도하고 미국이 이제 시차가 정반대니까 밤에 MRI 판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도와 낮 시간에 다 해결해 주고 그로 인해서 의료진의 과로도 줄이고 업무도 효율화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 의료 비용 절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소에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주요 정부 인프라나 투자 인프라들이 수도권에 집중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이제 거기에 핵심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으나 KTX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있고 정주 여건 개선에서 정부가 여러 부처와 협력해서 추가 투자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초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때 수도권으로 다 과밀화시켜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옮기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정부가 전격적인 공공과 민간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려면 지방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호합니다.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관련된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어서 저걸로 과연 우리 지방정부들이 지역 산업단지들이 이 AI를 통한 전략산업화에서 적극적으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차관님 이런 법안들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또 다른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에 대한 과기부도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지 이거는 뭐 행안부의 일이다, 국토부의 일이다 이렇게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법안 관련해서도 관련된 전략 수립 내용이 있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그 특성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AI를 좀 더 고도화시키려면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뭐 조선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뭐 광이라든지 지역의 소재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산업과 AI가 접목해서 AX 전략을 저희들이 발표한 바도 있고요. 내년도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AI 전체적인 예산이 3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의원님 그런 우려 사항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 예측을 빗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격려하고 웃어드렸고 박수를 보냈고 오랜만에 질의하시라고 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발언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따 고유법 심의할 때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에서 종교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려 했는데 그걸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용가리 통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에 사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오늘 법안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에서 방해하더라도 장관님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기획재정부 법안 심의할 때 이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된 얘기를 강하게 기재부를 좀 질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ODA 사업이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이 따로따로 제각각 놀 수가 있습니까? 기재부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거부했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외교부 장관님 아시겠지만 주요 선진국 중에 ODA 사업하면서 유무사항을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건 내 주머니니까 절대 공유할 수 없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나라의 제3국에 산업화를 지원한다 그래도 인재개발 육성이나 학교 지어지는 거는 무상이고 거기에 산업단지 만들 때 투자는 유상이잖아요. 그게 일관되게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무슨 짓을 합니까? 이게 지금 예 당연히 외교부에서 보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유상 사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고 국조실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무상 사업과 유상 사업이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게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기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법안은 이렇게 가더라도요 장관님 이거 절대 외교부가 여기서 물러서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조실과 함께 저희 법사위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 기재부도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가지고 ODA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머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하게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외교부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이렇게 안 하고 덴마크도 이렇게 안 하고 ODA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입장을 국무회의 할 때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기재부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유무상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의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법안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체부 장관님, 저는 일단 그 저작권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절차 간소화하고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지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 예술가, 1인 창작자들 같은 경우가 이런 데에 많이 이제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 문화예술 기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팀도 있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1인 창작자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기회 보장 안에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창작 준비금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자기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이제 그 개정안 2조에 보니까 장관님께서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추진 계획하고. 그래서 추진 계획할 때 저는 좀 구체성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가끔 소위 열받는 경우가 뭐냐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는데 정작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법이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쪽 분야의 청년들 만나 보니까 이게 고소고발하면 이기기가 쉽지 않대요. 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발해서 지면 고발했으니까 변호사 비용 들어가는데 지니까 상대편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가슴 쓸어내리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에서는 아무래도 법률을 다루는 전문적인 부처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왕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법무부 등하고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저작권법을 통한 법률구조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1인 창작자나 청년 예술가 등 같은 경우에 그 송사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1차적으로는 보호가 있을 테고 2차적으로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손해배상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법률적 접근에 대한 이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전한 보안 장치들을 좀 만들어 가셔서 실행 계획 안에 이 법 개정의 실행 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각지대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좀 희망하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너무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 송사 지원 체계는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법정 비용도 저희가 바우처 같은 형태로 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치 토론하기 전에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그 불법적 행위로 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계 전체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독교나 불교 또 천주교 같은 정통 종교는 오히려 일부 종교가 정치권을 악용하고 정치권에 줄을 대고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의 힘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교세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전통 종교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종교계 전체가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유감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장관님, 네. 예, 그 잘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 1월 1일에 전부 개정이 돼서 순환경제사회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명칭 변경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조류에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 정도의 자원순환이 아니라 이제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이 되고 저탄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전환들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환경부도 그에 발맞추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단히 미온적으로 이것 자체가 그런 충분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도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오늘도 보니까 관련 유관된 법들이 폐기물 재활용이란 이런 데 관련 법안들이 오고 있는데 저는 순환경제사회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을 동맥산업이라고 하면 이 순환경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자원화해서 탄소 배출도 저감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정맥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기존의 동맥산업 분야가 AI 디지털로 고용이 많이 축소되는 반면에 이쪽 분야에서는 또 새로운 고용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 새로 가셔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어떤 종합적인 전략을 좀 구상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관련 법들의 개정이 그에 발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이 기후위기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고요. 기후위기뿐 아니라 자원 고갈 문제도 매우 심각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고 기존에 생산된 것을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애플인데요. 매년 주주총회 때마다 해마다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재활용했는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체를 다 재활용 이 사이클 안에 넣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그 추세를 고려해서 그렇게 많이 전환하고 있고 관련한 법도 상당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탈플라스틱 법도 저희가 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자원을 순환해서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거나 채굴하지 않고 자연하고 공존하는 사회 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요한 숙제여서 그런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현안 질의 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서 네네. 된 김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법무장관님 어제 그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이 네네. 갑자기 이제 수사 중간 보고 저는 이제 결과 보고인가 했는데 중간 보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문안 중에 이런 문안이 있었어요.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마약이 176kg이 이게 580만 명 투약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똑같은 루트로 13차례나 걸리지 않고 들어왔는데 도운 흔적이 없으니까 혐의 없음 처분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전방 DMZ에서 북한군이 몰래 침도해서 뚫리면은 사단 장소부터 해서 줄줄이 전부 다 처분을 받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설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혐의 없음 처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됐고요. 이게 이제 마약이어도 큰 문제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화학 무기 176kg를 제가 찾아보니까 살인가스로 하면은 17,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게 그냥 국경을 뚫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TNT 폭약가루였더라 그러면은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 수사 보고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고 또 하나는 그 김건희 일가의 연루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거기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라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해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스럽게 했을까? 예를 들면 또 뭐 보니까 오늘 언론에 보니까 뭐 백혜련 경정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직전에 이 발표를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연막전을 핀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켜서 지금 그 댓글들이 장난이 아닌 상황들을 왜 초래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존경하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좀 네, 더 네. 관심을 갖고 엄정하게 조사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이문정 검사장 팀들도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차례 거쳐 압수수색을 거쳤는데 예. 당사자였던 그 말레이시아 어떤 그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는 뭐 다른 증거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갖고 있다. 저는 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한번 일단 장관님 이렇게 이름 중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백혜령 경정도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정하게 조사될 수 어쨌든 있도록. 이런 기자회견이나 뭐나 좀 철저하게 해서 네. 이런 의혹들이 괜히 부풀려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뵌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아무리 누워서 자다 깨서 일어나서 천정을 봐도 방바닥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우리가 지금 지기현 판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안심하고 지켜보라든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결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제 판사들도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사라든가 평가제도가 바뀌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 또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이런 분들이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판사는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며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법무부 장관님이 추천한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추천받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무슨 토끼가 아닙니까? 꺼냈다 집어넣었다 그때 다르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법원행정처장님이 그대로 입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내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분이 콕 찍어서 세운 판사가 정상적인 재판을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판사는 인사나 평가를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추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말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콕 찍어서 지명한 판사가 공정한 판사 재판을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다르고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고 위헌이면 위헌이라고 얘기하든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한다든가 저는 이런 게 혹세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뵙게 되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건지 오늘 답변을 해주세요. 좀 정확하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법관들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법대 정법관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경실련 등 모든 이제 단체들에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이제 소지가 있으니까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이나 한두 기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제 말씀 맞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이제 그 공주권 실현을 위해서 바라는 충정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하나는 말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만약에 법원행정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님이 추천을 했든 헌법재판소가 추천을 했든 국회가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하든 그 판사는 다른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판사가 하든 재판은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이 어떤 재판관을 더 신뢰할 거냐만 보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추천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법무장관님
혹시 추천하면 판사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재판관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판사를 추천하실 거잖아요. 법원재판소도 판사를 추천할 거잖아요.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 예, 위원님, 요 말씀만 한마디만 좀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예,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이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일 큰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재판이 장기간 이제 진행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무효화돼 버리면은 그에 따른 이제 우리 사법적인 역사적인 책임은 저희 법원이 다 이제 뒤집어서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감성적인 차원이나 또 이제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판결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대법원이 직접 사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뭐 재판이 뭐가 연기가 됩니까? 예? 이틀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파기환 송심. 예? 이틀 만에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재판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최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